문재인 대통령이 모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포함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만나서 함께 오찬을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여정을 비롯한 대표단은 내일 오후 전용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옵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두고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건군 70주년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미사일 등 전략무기는 이번에도 등장했지만 지난해와 달리 녹화 중계를 했고 전체적인 열병식 규모나 내용도 줄였습니다. 삼지연 관현악단이 중심이 된 북한 예술단이 평창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특별 공연을 잠시 후 강릉 아트센터에서 시작합니다. 이번 공연에선 한국 대중가요를 포함한 각국의 다양한 곡들이 연주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연장 주변은 아침부터 경찰 병력과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4천억 원대에 달하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 계좌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회장이 그룹 임원 72명의 명의로 260개의 차명 계좌를 관리하면서 세금 8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제주도에 엿새 동안 폭설이 이어지며 지난 4일과 6일에 이어 오늘도 제주공항 활주로가 한때 폐쇄됐습니다. 울릉도엔 40년 만에 16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강진으로 2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만 화롄 지역에 하루 만에 규모 5.7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군 병력까지 동원돼서 기울거나 무너진 건물과 주택에서 필사의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 이후 80일이 넘게 이재민들의 집이 되어온 흥해체육관이 오는 10일 운영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재민들은 갈 곳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의 주요 당사국 정상급 인사들이 속속 서울과 평창으로 모이면서 외교전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에서 펜스 미 부통령 일행과 만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레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일행 등 북측 대표단과 오찬을 할 예정입니다. 펜스와 김여정은 각각 트럼프와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예정대로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작년에 비해서 규모나 내용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먼저 정재윤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공식 오찬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다음 날인 모레 이뤄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북측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포함해 대표단 단장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4명입니다. 오찬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또는 강릉 인근이 거론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될 걸로 예상됩니다. 북측 대표단은 내일 저녁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도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개막식에서도 김여정 등과 만나 가볍게 인사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개막식 행사에 앞서서는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환영 리셉션이 열리는데 김여정은 이 자리에는 가지 않습니다. 리셉션이 각국 정상을 환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장인 김영남만 참석하게 됩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예, 김영남, 김여정을 포함한 북한 대표단은 내일 오후에 전용기 편으로 인천공항으로 들어옵니다. 공항에서 곧바로 평창으로 이동을 해서 환영 리셉션과 개막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평양, 인천, 평창으로 이어지는 긴 동선이죠.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위급 대표단을 태운 전용기는 내일 평양을 출발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닫혀있던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올 예정입니다. 전용기는 곧바로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고위급 대표단이 귀환하는 오는 11일 다시 내려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폐막식에 참석한 최용해 등 고위급 3인방이 김정은의 전용기인 우크라이나 안토노프사의 여객기를 이용해 서해 직항로로 왕복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일 고위급 대표단이 타고 오는 전용기가 정확히 김정은의 전용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경우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올라 있는 북한 고려항공을 타고 오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고위급 대표단은 내일 평창으로 이동해 개막식에 참석한 뒤 이튿날인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납니다. 방남 마지막 날인 오는 11일에는 북한 예술단의 서울 공연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올림픽 기간 중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등 미국 측 인사와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히긴 했지만 당장 내일 열리는 개막식과 또 사전 리셉션 등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펜스 미 부통령 일행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또 북한과 미국 간의 접촉 가능성은 혹시 있는지 등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10일에 문 대통령과 김여정 일행의 만남 장소 아직 이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일단 북한의 2박 3일, 북한 대표단의 2박 3일 일정 때문으로 보입니다. 10일 면담에 앞서서 그날 밤에 강릉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가 이루어지는데 만약 북한 대표단이 이 경기를 관람하게 될 경우 청와대에서 면담을 하면 북한 대표단이 평창에서 서울에 왔다 다시 강릉으로 돌아가야 해서 동선이 복잡해집니다. 일단 청와대 오찬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그런 이유들 때문에 강릉 등지에서 남북이 만날 가능성을 놓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아무튼 시간은 그날의 오찬 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 만남이 주목받는 것은 역시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이기 때문인데 또 실세 중에 실세이기도 하고 청와대는 어떤 대화가 오갈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일단은 상호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출 거란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자, 북핵 문제 해결 같은 민감한 현안을 바로 오찬 테이블에 올리지는 않을 거라는 건데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북한이 뭘 가져오는지를 보고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자, 10일 면담에 앞서서 내일 개막식과 리셉션에서도 북측과 자연스럽게 접촉하는 만큼 대략적인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고 대비하겠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친서 가능성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은 김정은의 친서를 그리고 펜스는 트럼프의 친서를 가져올 것이 아니냐. 이건 물론 뭐 예측이긴 합니다만은 당장 오늘 그 펜스 부통령을 만났고 지금은 만찬 중인데 트럼프의 친서 얘기가 혹시 나왔습니까? 네, 일단 지금 만찬이 진행 중이고 8시 반, 잠시 후 8시 반쯤에 끝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에 저녁 6시 반부터 1시간가량 접견이 있었는데 일단 이 자리에서 친서가 오가진 않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펜스 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미국은 북핵 폐기를 위해서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최대한의 압박을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미국의 결의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식의 강한 발언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한미 간의 빈틈없는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이번 올림픽을 기회로 북한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데 최대한 한미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물론 김여정이 친서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도 그건 뭐 아직은 좀 불투명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짚어봤고요. 펜스 미 부통령은 한국 방문에 앞서서도 매우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낸 바가 있습니다. 북한 실상을 알리고 최대한 압박하기 위해서 한국에 간다 이런 얘기들을 내놓았는데 북한 쪽도 이번에 이제 내려오면서 미국 측과 대화는 없다라는 얘기를 일단 걸어놓긴 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양쪽이 만날 가능성 전혀 없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북미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만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 내용들이 나오고는 있지는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접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했을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어쨌든 펜스 부통령을 만나서 북미가 어떤 식으로든 만나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겠다라는 입장을 저희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펜스 부통령 역시 수위를 좀 조절할 걸로 청와대는 보고 있는데요.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와 이야기를 했었더니 판이 깔렸는데 미국이 기존 입장만 고수하다 돌아가면 미국도 아쉽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우리나라 왔기 때문에 막상 오면 좀 분위기가 바뀔 거다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마침 매티스 비
국방부 장관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펜스 부통령의 북미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펜스 부통령에 달려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접촉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끝까지 지켜봐야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모든 것이 예측이고 또 유동적이기 때문에 특히 북미 간의 만남은 그래서 시간을 아무래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취재하고 있는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또 관심을 끌었던 것은 북한의 열병식이었습니다. 북한은 예고했던 대로 오늘 낮에 평양에서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과 달라진 것은 일단 생중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오후 늦게 녹화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열병식이 물론 규모는 크긴 했습니다마는 예년보다는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체제 결속을 위해서 무력 과시를 할 필요성, 그것이 북한의 대내적으로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또 미국 쪽에 여러 가지 나오는 압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단 바깥으로 내보이는 것은 상당 부분 좀 절제해서 내보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이 가능한데요. 워낙 늦게 이 열병식의 장면이 공개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이걸 좀 입수해서 방금 편집을 좀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윤석 기자가 전해드리고 곧바로 이걸 조금 분석을 좀 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검은색 코트와 중절모 차림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부인 이설주와 함께 열병식장에 들어섭니다. 연단에 오른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 적대적인 발언을 쏟아냈지만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보검으로서의 인민군대의 사명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이전보다 수위는 많이 낮아졌다는 평가입니다. 김 위원장 양 옆엔 실각한 황병서 대신 총정치국장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김정각 차수와 이명수 총참모장이 자리했습니다. 고위급 대표단으로 내일 내려올 친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도 중간중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은 대규모 병력과 화성 15형 등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무력 과시도 이어갔습니다. 다만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신형 무기 공개는 없었습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열병식을 생중계하지 않고 녹화된 장면을 편집해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 30분부터 방송했습니다. 외신 기자들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열병식 소요 시간도 지난해보다 1시간 이상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행보는 평창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란 분석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예, 사실 미국, 일본,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핵에 관련된 모든 국가들이 오늘 이 열병식을 눈여겨본 이유 중에 하나는 신형 ICBM을 내놓느냐 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내놨을 경우에 향후에 올림픽 이후에도 북한이 핵 무기를 앞세운 체제 선전 혹은 이런 것들을 좀 더 길게 가져가지 않겠냐 하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은 그게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열병식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유선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열병식이 있었는데 작년과 차이가 있었던 점을 조금 몇 가지만 좀 짚어보죠. 네, 일단 열병식 시간입니다. 작년에는 4월 15일에 약 3시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1시간 30분에서 40분 정도 진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시간 이상 줄었고 또 생중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외신이 대대적으로 취재를 해서 여러 가지 방송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외신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 이런 것들을 조금은 고려를 해서 수위 조절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형이 나오진 않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ICBM은 나왔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일정 부분 자극하기 위한 것.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화성 15형이 열병식 제일 마지막에 여러 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북한이 공개한 화면을 보면 구축, 그러니까 한쪽에 바퀴가 9개씩 달린 차량인데 이것이 지난해 11월 29일에 발표한 화성 15형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른 미사일도 나왔습니까? 네, 화성 15형 바로 직전에 등장한 것이 바로 화성 14형입니다. 미국 서부에까지 닿을 수 있는 ICBM 급으로 평가가 되고
바로 그 직전에 나온 것은 사거리가 4,5,000km 정도가 되는 ILBM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입니다. 예. 그 전에 북한의 다연장 로켓이라든가 장사포, 방사포 등의 미사일도 공개가 됐습니다. 예. 하여간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준 셈이긴 합니다. 네, 북한은 지난해 6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ICBM 화성 15형을 발사한 다음에는 우리가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 국제사회, 우리나라도 북한이 핵탄도 소형화 기술이라든가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북한은 어쨌든 완성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화성 12, 14, 15 이렇게 순서대로 공개를 하면서 지난해 성공시킨 미사일들을 과시하면서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점을 강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신형 미사일이 등장하느냐가 관심사였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그건 나오질 않았습니다. 네.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있어도 자제한 것이라거나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혹은 더 이상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일 테고요. 네. 예. 북한의 이번 열병식은 일단 편집된 화면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확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전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군이 분석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형 미사일이 완전히 없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일단 열병식 가장 마지막에 화성 15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간의 북한의 형태를 보건대 이것을 넘어가는 화성 15형 이상의 신형 ICBM은 없었던 것으로 일단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 공개된 미사일들 가운데 지대지 탄도미사일 정도의 신형 미사일로 추정할 수 있는 것도 보이긴 했기 때문에 군이 이것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작년에는 신형 미사일을 공개를 했었는데 그와 비교해서는 확실히 줄었지만 군의 분석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일단 신형 ICBM으로 되는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신형 ICBM이 공개가 됐다면 시험 발사가 임박했다. 또 평창 올림픽 이후에 도발을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모아졌는데 예. 이 부분은 일단은 신형 ICBM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김정은은 작년에는 연설하지 않았다면서요, 열병식에서. 네. 올해는 처음으로 한 겁니까, 그러면? 처음인지는 확인을 더 필요하지만 김정은은 주로 신년사 연설을 하고 열병식에서는 연설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예. 작년과 달리 올해는 연설을 했는데 올림픽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미국에 대한 비난이 좀 있었지만 예. 평소에 비해서는 수위가 상당히 낮았다. 이런 분석이 우세합니다. 여러 면에서 평창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한 걸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시 ICBM 화성 15형을 공개를 했고 또 대거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과의 협상용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이제 미국이 지금 최근에 강경한 태도를 좀 보이고 예.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가 되는 것 이것에는 확실히 악영향이 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선의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평창올림픽 참석차 우리나라에 온 스위스, 독일, 폴란드 대통령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열고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사이에 조성된 대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 차원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청와대는 또 남북한 단일팀 결성에 대해서 세계 평화에 희망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축복한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전 먹던 힘까지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필사의 각오로 메달을 따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비장한 각오로 올림픽을 맞았죠, 선수들은. 근데 요새 우리 선수들의 출사표는 좀 달라졌다고 하는군요. 박진규 기자입니다. 익살스런 오륜기 선글라스를 끼고 한복 입은 마스코트 수호랑과 함께 환하게 웃는 선수들. 손톱엔 태극 무늬와 수호랑이 그려져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유쾌한 출사표를 던진 우리 선수들. 과거 올림픽 직전 비장한 각오를 던지던 분위기는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선수촌 입촌식에선 흥겨운 가락에 맞춰 어깨춤을 들썩였습니다. 이렇게 트레디셔널하고 모던한 거를 합쳐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모르게 신나게 막 춤췄어요. 자원봉사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올림픽 축제 분위기도 만끽합니다. 개막이 코앞이라 긴장할 법도 한데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훈련장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본격 훈련에 돌입하면 눈빛은 또 매섭게 달라집니다. 그간 성적 지상주의에 묻혀있던 올림픽의 어두운 단면. 이제 올림픽은 4년의 땀방울을 평가받는 자리가 아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산하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막식 초청장을 받아놓고 고심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최근에 검찰이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서 주범으로 규정하면서 일부 참모들이 참석하지 말자고 주장했다고 하지만 참석하는 것이 올림픽 이후의 국면을 생각해서 낫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비서실 명의 입장문을 통해 지구촌 축제가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주변에선 개막식 참석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직후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의 주범으로 적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은 결국 참석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한 측근은 본인이 유치한 올림픽인 만큼 참석하는 게 맞다는 이 전 대통령의 뜻이 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올림픽 이후 검찰이 소환 일정을 발표하는 등 압박을 강화할 걸로 보이는 가운데 위축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좋지 않다는 참모들의 의견도 반영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개막식과 리셉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우하게 됐습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은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식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지금 전해드리는 소식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겐 그리 유쾌하지 않은 소식일 것 같군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해준 혐의로 검찰이 오늘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의 자택과 삼성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가 투자금 회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꾸준하게 제기돼 왔지만 삼성의 관여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오늘 검찰이 삼성전자 등을 압수수색한 혐의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1년 2월 다스는 김경준 씨 측으로부터 BBK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합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다스의 미국 내 소송 비용을 삼성그룹이 대신 내줬다고 판단하고 오늘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0년을 전후해 삼성전자가 삼성 미국 법인 계좌를 이용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보낸 돈은 약 30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뿐 아니라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자택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예, 기존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정황에 대해서도 드러났습니까? 네, 일단 이학수 전 부회장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검찰은 삼성그룹이 경주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불과한 다스의 소송 비용 수십억 원을 대신 내준 배경에 이 전 대통령이 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경준 씨는 BBK에 다스가 190억 원을 투자할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은 직후 삼성물산으로부터 BBK가 10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현재 해외 체류 중이라 아직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 관련해서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BBK 투자금 140억 원 회수 과정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움직였다라는, 그러니까 이건 직권남용 혐의죠.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겁니까? 다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MB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다스 소송을 검토한 것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는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비단 법리 검토에 그치지 않고 대기업, 특히 국내 굴지의 삼성그룹을 동원해 소송 비용을 내게 한 배경에는 이 전 대통령이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이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심수희입니다. 예, 다스와 BBK 관련한 수사는 이로써 또 다른 국면으로 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도 강도를 지금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억대의 특활비를 추가로 상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필 기자, 김성호 전 국정원장을 재소환한 배경, 그러니까 추가 혐의라는 게 뭡니까? 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첫 해인 지난 2008년 4월에 청와대가 총선을 앞두고 친이계 후보 지지율 분석을 위해서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여기에 국정원의 자금 8억 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에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경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김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서 자신은 국정원 자금 사용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펴는 한편 또 이 전 대통령이나 윗선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예, 국정원 특활비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상납되면서 액수도 자꾸 이렇게 불어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걸 조직적인 상납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이 전 대통령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전달된 돈이 4억 원이고요. 여기에 민간인 불법 사찰 폭로를 입막음하는 데 쓰인 5천만 원에 이번에 8억 원까지 더해진다면 청와대가 상납받은 특수활동비는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에게 건네진 돈부터 또 정치 관여 목적까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도처에 뿌려진 것으로 파악되면서 조직적 관여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납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검찰은 오늘 김 전 국정원장의 재소환 조사에서도 윗선 관여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이승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260개의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사용해왔다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밝혀진 4조 원대 차명 계좌와는 또 다른 별도의 차명 재산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차명 계좌로 운영됐던 재산은 4천억 원대인데 경찰은 이 회장에게 조세 포탈 혐의를 적용해서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먼저 최수연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삼성 총수 일가 주택에 대해 공사비 횡령 비리를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해 5월 이상한 자금을 발견했습니다. 공사비로 지급한 15억 원의 수표가 삼성 전현직 임원 8명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발행된 겁니다. 2008년 삼성 특검에서 드러나지 않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또 다른 차명 재산이었습니다. 경찰이 찾아낸 차명 계좌는 총 260개로 전현직 임원 72명의 이름을 동원한 주식과 현금 계좌였습니다. 규모는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차명 계좌는 삼성 미전실이라든지 구조본이라든지 삼성 회장의 직계 조직에서 관리를 했고 삼성의 자금 담당 임원은 차명 계좌 자료를 나눠서 보관하다 깜빡 잊고 2008년 특검 수사에서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이후 2011년 국세청에 신고를 해서 세금 1,300억 원을 납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 회장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 등 82억 원 상당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조세 포탈 혐의로 이 회장과 자금 담당 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낼 예정입니다. 또 총수 일가주택의 공사비 30억 원을 삼성물산에서 대신 낸 사실도 확인해 관련 임원 등을 횡령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예, 이번에 드러난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들은 2014년 금융실명제법이 바뀌어서 처벌이 강화되기 전까지 계속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차명 계좌의 재산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그동안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추가로 밝혀야 할 의혹들은 많은데 공소시효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경찰은 당초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해 비자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공소시효 문제가 걸렸습니다. 차명 계좌에 돈이 유입된 시기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2007년 이전 횡령이나 배임 혐의와 관련된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관련 자료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해당 차명 계좌 중엔 삼성증권 것이 많은데 1999년 이전 전산 기록은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차명 계좌의 자금이 이병철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차명 계좌는 2014년에야 본인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2008년 삼성 특검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한동안 차명 계좌를 사용한 겁니다. 경찰은 2011년까지 이 계좌가 빈번하게 거래됐고 이후에도 인테리어 공사비 납부, 생활비 등으로 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금융실명제법 처벌 조항이 강화되기 전까지 재산을 차명으로 유지했다는 분석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석방시킨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직접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고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승계 작업이 중요한 현안이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목표로 하는 현안이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면서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2014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삼성은 이건희 회장 유고 장기화에 따라 이재용 체제의 안착이란 과제에 당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삼성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해 도와줄 것은 도와주자는 내용도 적혔습니다. 청와대가 삼성 승계 문제를 중대한 현안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도 큰 대목입니다. 또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삼성 총수 일가의 상속과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삼성 계열사 합병과 관련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 2심 재판부 역시 계열사 합병은 이 부회장 등 대주주 일가의 지배권 확립을 위해 이루어졌다며 당시 주요 현안으로 인정했습니다. 청와대와 다른 재판에서도 인정한 승계 현안을 이번 2심 재판부가 부인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네, 제주도에 내린 폭설 때문에 제주공항 활주로가 아침 한때 2시간 넘게 폐쇄됐고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울릉도엔 40년 만에 16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최충일, 윤두열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활주로에 제설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제주공항 활주로가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2시간 반 동안 폐쇄됐습니다. 이달 들어 4일과 6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출도착 항공기 73편이 결항됐고 91편이 지연돼 3,700여 명이 제때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폭설 때문에 저희가 일정이 거의 다 취소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마지막 날까지 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버스가 내리막길에서 빙그르르 돌더니 길을 막은 채 멈춥니다. 뒤따라오던 승용차들도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제주시 이도동에서는 아침 7시쯤 버스와 승용차 10여 대가 눈길 때문에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또 폭설이 내린 제주 시내를 한 시민이 스키를 타고 지나가는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거의 40년 이상 살면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아니고 강원도 같습니다. 특히 오늘 1cm 안팎의 눈만 내릴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빗나가면서 평소처럼 출근길에 나섰던 시민들의 불만도 컸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쌓인 눈과 처막 끝이 맞닿았습니다. 눈 때문에 길이 끊기면서 섬 속에 섬이 만들어졌습니다. 집 앞, 골목, 자동차와 배 위까지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 명이 힘을 합쳐 소형 버스를 겨우 눈밭에서 빼냅니다. 시가지를 벗어나면 온통 눈 세상입니다. 산봉우리마다 쌓인 눈에 울릉도 전체가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엿새 동안 내린 눈이 162.8cm나 쌓였습니다. 1977년 2월 163.1cm를 기록한 이후 40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쌓인 겁니다. 울릉도는 우리나라에서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평소 대비가 철저해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치운 눈을 바다에 붓고 어는 점이 낮은 바닷물을 이용해 제설 작업을 해 쌓인 눈을 빠르게 치웠습니다. 눈은 어제 오후에 그쳤고 일단 토요일까지는 눈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풍랑주의보로 닷새 동안 발이 묶였던 육지를 오가는 뱃길은 오늘 다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규모 6.0의 강진으로 2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죠. 대만 화롄 지역에 규모 5.7의 강진이 또 덮쳤습니다. 잇따르는 여진의 공포 속에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명이 숨지고 27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10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기운 윈추이 빌딩을 철제 빔이 간신히 받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인 이곳에서만 최소 6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건물에선 구조대원들이 포크레인으로 틈을 만듭니다. 하늘을 향하고 있는 창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구조대원도 보입니다. 붕괴된 빌딩 곳곳에서 구조와 시신 수습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잔해 속에서 매몰자를 확인했어도 추가 붕괴 위험에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预计希望在今天能够把203这个部分的救援完成。 현지 시간 7일 밤 11시 21분쯤 화롄현 동북부 22km 지점에선 규모 5.7의 강력한 여진까지 겹쳤습니다. 200차례 이상의 여진 가운데 규모 5.0 이상도 5차례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구조된 사람은 300명에 가깝습니다. 대만 당국은 800여 명의 군병력까지 동원해 실종자가 몰린 붕괴된 빌딩 4곳을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색대 지원 제안에 대해선 정치와 연계하는 다리로 삼아선 안 된다며 거절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서 검사가 불합리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2014년의 상황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검사가 이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발견되면 안 검사는 직권 남용 혐의로도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검찰 내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오늘도 서지현 검사가 과거 근무했던 서울 북부지검과 대검찰청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 검사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던 2010년과 인사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4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서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에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났습니다. 당시 대검 감찰본부의 검사는 서 검사에게 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가혹한 것 같으니 이의제기를 해보라고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인사불이익 과정에 성추행 가해자인 안태근 전 검사장이 관여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안 전 검사장의 관여 정황이 드러나면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 소환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조사단은 검찰 내 또 다른 성폭행 피해 사례 접수에 나섰습니다. 오늘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피해 사례를 메일로 신고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이 글은 오늘 하루에만 조회수가 4,000회에 달하는 등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화재로 19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의 법인 이사장과 병원장 등 3명을 경찰이 오늘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오늘 체포된 세종병원 이사장 손모 씨와 병원장 성모 씨, 총무과장 김모 씨 등 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사이에 불법으로 통로를 만들고 불이 났을 때 비상발전기를 켜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이들은 화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평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화재 이후 서로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또 47명이 숨지고 145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칠 우려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들을 지난달 29일 출국 금지한 데 이어 오늘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와 함께 규정에 맞게 의료인을 배치했는지 병원 수익을 재단으로 불법적으로 빼돌렸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음 주 초쯤 이번 화재 참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1억 원에 가까운 구청 자금을 사적으로 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경력금과 포상금으로 동문회비를 내거나 화장품을 구입하기도 했던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신 구청장에 대해서 역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경찰이 파악한 신현희 강남구청장의 횡령 액수는 9,300만 원입니다. 2010년부터 약 5년 동안 구청 부서에 지급될 포상금과 경력금을 빼돌린 겁니다.
총무팀장이 현금화해 비서실장에게 전달하면 비서실장이 신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돈을 썼습니다. 신구청장은 이 돈으로 미용실에 가거나 화장품을 사기도 했습니다. 동문회비와 당비로도 사용됐습니다. 신구청장은 또 2012년 한 의료재단에 청탁해 여동생의 남편 박모 씨를 취업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맡긴 곳입니다. 박 씨는 26개월 동안 재택근무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간단한 단가 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만 맡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박 씨는 다른 직원들보다 2배가량인 1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신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비서실장에게 개인 돈을 맡겨놓고 쓴 것이고 취업 청탁도 비서실장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신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범인 전현직 총무팀장 3명도 신구청장과 함께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JTBC 최한입니다. 민주평화당의 박준영,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오늘 대법원 선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둘 다 호남이 지역구입니다. 이로써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는 호남에서만 7곳 이상에서 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조만간 출범할 바른미래당이 호남 미니 총선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전 의원은 광주 서구갑, 민주평화당 박준영 전 의원은 전남 영암, 무안, 신안이 지역구였습니다. 이로써 6월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서울 2곳과 영남 2곳까지 합쳐 모두 6곳이 됐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5월 1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특히 호남 지역 시도지사에 출마하려는 현역들이 많습니다. 지난 총선 때 호남을 독차지했던 국민의당이 깨지면서 도전자들이 다양해진 겁니다. 당장 전남지사 선거엔 민주당 이계호, 민평당 박지원,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의 출마가 거론됩니다. 광주시장엔 국민의당 김동철, 민평당 김경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남에서만 7곳 이상에서 재보궐선거가 열릴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당 이후 호남의 주도권을 노리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평당으로선 놓칠 수 없는 미니 총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엔 충남 천안갑의 자유한국당 박찬호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어 6월 재보궐선거 지역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네, 지금 강릉에서는 평창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북한예술단의 특별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예술단이 남한에서 공연을 하는 건 2002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죠. 서효정 기자, 공연은 이미 시작이 됐을 거고 지금 공연장 주변의 상황이 어떤가요? 네, 공연이 시작된 지 5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 공연장 바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까지도 노랫소리와 음악소리가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입장은 통제됐고 출입도 이제 막고 있는데요. 이곳 주변에는 이곳 표가 없지만 분위기를 좀 보러 온 시민들로 아직까지도 조금 북적이고 있습니다. 네, 그 공연 티켓을 구하는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고 하던데 오늘 빈자리 없이 전부 다 찼겠죠? 네, 이곳 공연장 주변에는 오후부터 관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이 이뤄지고 있는 이곳 아트센터 사임당 홀은 전체 좌석이 990석 정도 됩니다. 이 중에 560석이 일반 관람객들이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정부에서 초청한 강릉 시민과 이산 가족들이 250석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는 방송 장비가 채웠습니다. 일반 관람객들은 139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표를 예매를 했는데요.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좌석은 대부분 꽉 찼고 빈틈이 없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입장하기 전에 그 관람객분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을 부풀어 있고요. 이번 계기가 서로 대화가 돼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은.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공연에서 남한 노래를 부를 거다라고 알려졌는데 공연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취재가 된 게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공연장 안쪽 상황은 밖으로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의 카메라나 노트북도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다만 어제 예술단들이 리허설을 한 것을 보면 가수 이선희의 제이에게, 그리고 심수봉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등을 연주를 한 모습을 목격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오늘도 연주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술단원들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곳 공연장으로 와서 최종 점검을 했는데요. 취재진을 보고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기도 하고, 시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다,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하는 등 어제보다는 굉장히 밝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경보호가 입항할 때 나타났던 보수단체들이 오늘 공연장 근처에서도 집회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보수단체 회원들 100여 명이 이곳 공연장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평양올림픽을 규탄한다, 북으로 돌아가라,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시위가 오후 7시쯤까지 계속됐습니다. 네, 아마 잠시 후 9시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 뉴스룸 2부 시간에 공연 영상이 들어올 텐데요. 그때 저희가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좀 더 자세한 공연 내용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도착한 북한 응원단은 응원 모습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북한 선수단의 선수촌 입촌식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반갑습니다 등을 연주했습니다. 응원단과 북한 선수단을 향한 취재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붉은색 상의와 흰색 하의 응원복을 갖춰 입고 양손에는 악기 가득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숙소를 나선 북한 응원단이 향한 곳은 강릉 선수촌입니다. 북한 선수단 입촌식을 축하하기 위한 깜짝 응원을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익숙한 북한 노래와 함께 응원봉을 흔들고 박자에 맞춰 가벼운 율동도 합니다. 북한 선수단은 박수치며 호응합니다. 어색했던 선수들 표정도 점차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과 손잡고 원을 만들고 마스코트를 중심으로 춤을 추기도 합니다. 북한 응원단은 7곡을 연주하며 다양한 율동을 선보였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단과 취재진들도 몰려들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숙소를 나서는 건 태권도 시범단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대회식 사전 공연 연습을 위해 평창으로 떠나는 길입니다. 컨디션이 어떠냐는 물음에 왼쪽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루 사이 시민들 시선에 익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평창올림픽이 개막되면 응원단과 태권도 시범단이 모인 이곳 인제 스피디움은 더욱 분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강남 부동산 가격이 출렁이면서 수도권 신도시까지 가격 띄우기가 한창입니다. 주민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격 하한선을 공지하는가 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낸 중개업소의 블랙리스트까지 나왔습니다. 이주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하남의 한 아파트 단지는 100여 건이 넘던 매물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9억 원에 나오자 주민들이 허위 매물 신고를 했습니다. 입주민 인터넷 커뮤니티에 11억 5천만 원 이하로 팔지 말자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온 뒤였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시세보다 싸다고 하면 그거는 허위 매물로 신고가 들어가요. 그럼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가 들어가면 저희가 그거 소명안이라고 이해를 못해. 이처럼 주민들이 공지에 의해서 가격을 만들어가는 현상은 수도권 다른 신도시나 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왕십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호가를 낮게 내놓은 중개업소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고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도 주민들이 입을 맞춰 보름 만에 호가 수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런 호가 올리기가 소송전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서울 동부 이천동 49개 중개업소는 인터넷 커뮤니티 17개 아이디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투기꾼들이 들어와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다른 집 사람이 금매로 11억에 내놓고 싶어도 딴 사람들이 공격하면서 예신성심해서 부동산 가격 담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정부가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네, 일제강점기 때 전쟁에 강제로 동원됐던 조선인들의 유골이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유골 발굴 사업 대상에서 조선인은 빼놓았기 때문인데 우리 정부도 사실상 손 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남태평양 마셜군도엔 조선인 1000여 명이 강제 동원됐습니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전장에서 혹은 보급이 끊겨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조선인 전몰자의 유골은 최소 2만 2천 구로 추정됩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관련법을 만들며 유골 발굴 사업에서 조선인을 대상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심지어 신원이 확인 안 되면 유골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인일 가능성이 있는 유골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한일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몰자 유골 기환 추진 모임이 오늘 일본 정부에 반환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何の政治的なやり取りの対象じゃなくてですね、人道的な立場で本当に日本政府が自らこういうことを解決しようとする意思を見せればですね。 일본의 조선인 차별에도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대기업 임원들이 미군 관계자에게 30여 원의 뇌물을 주고 수천억 원대 기지 이전 사업을 따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뇌물을 건네는 과정에는 국방부에서 미군 기지 이전 사업을 담당했던 예비역 중령이 끼어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주한미군의 전략기지를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16조 원대 사업이 시작됩니다. 건설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고 SK건설은 2008년 말 평택의 캠프 험프리 내 도로 포장과 수도 공사 등 4,600억 원대 기반 조성 공사를 따냅니다. 이 공사는 설계가 변경되며 지난해 초 기준으로 7,500억 원대 공사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후 SK건설은 기지 이전 사업 관리단이 사용할 72억 원짜리 관리 사무실 공사도 따냅니다. 그런데 SK건설이 이런 대규모 공사를 따낸 건 미군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네고 이룬 성과였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SK건설 이모전 전무와 이모전 상무는 2010년부터 2011년에 31억 원, 2012년에 6억 6천만 원을 미군 군무원 A씨에게 각각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 예비역 중령 이모씨가 세운 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전역하기 전 기지 이전 사업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앞서 이전 전무를 구속 기소하고 오늘 이전 상무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2015년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주했던 A씨가 미국 연방검찰에 체포되며 이번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한 성평등 책자를 서울시가 만들었습니다. 옷 색깔이나 놀이, 취미에서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내용 등이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연봉 5억 원이 넘는 우리나라 CEO 가운데 오너 경영자는 연봉의 84%, 전문 경영인은 연봉의 73%를 성과와 상관없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미국의 주요 상장사 CEO는 성과와 무관하게 받는 보수 비중이 11%에 그쳤습니다. 지난 4일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발견된 멸종 위기종 오랑우탄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얼굴 부위에만 70발을 비롯해서 최소 130발의 총탄에 살해당했습니다. 고무농장 개간 등으로 열대 우림이 훼손되면서 오랑우탄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으로 국제환경단체는 보고 있습니다. 호반건설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 나흘 만에 대우건설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최근 드러난 대우건설 해외 부실 3천억 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업계 13위인 호반건설은 3위인 대우건설 인수에 나서면서 고래 삼킨 새우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포항 지진 이후에 이재민들의 집이 되어준 이재민 대피소가 이틀 뒤에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민들은 갈 곳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밀착카메라 구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항 지진 이후 80일이 넘게 이재민들이 집이 된 흥해체육관입니다. 이 앞에는 10일 이후부터는 운영을 종료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요. 이재민들은 갈 곳이 없다며 나갈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책도 안 세워주고 무작정 시민을 나가라 하면 난 죽을 거야. 한 사람 죽어야 해. 운영 종료 10일 전에서야 공지한 것도 갈등을 키웠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해갖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엄동설 안에 그 정도 소통은 해야죠. 이재민들이 살고 있는 텐트입니다. 2명이 하나의 텐트를 할당을 받게 되는데 이 안쪽에 들어가서 잠을 잘 때는요. 춥기 때문에 안쪽에 핫팩을 넣어놓고 잠을 자야 합니다. 이 성인 여성이 여기 한번 누워보면요. 이 발끝이 텐트에 닿을 정도로 답답하고 좁습니다. 5개 받아. 이거를 깔고 자지. 추워가지고 먼저 잠이 한 5시 되면 깨져버려요, 추워가. 세탁차에서 빨래를 해도 넣을 곳이 없고 방음이 되지 않아 사생활은 없습니다. 이번 달에만 여진이 5차례가 오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누워있으면 화장실 밤에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꼭 지진 온 것 같이 막 흔들리러 가는데. 불편한 환경의 대피소를 떠나지 못하는 건 집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살던 집이 크게 망가진 경우가 아니면 다시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보다 이주 대상 인정 기준이 까다로운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큽니다. 3개월 동안에 아파트는 집안이 침하가 엄청 심하게 더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 무슨 수리라든가 아무 보강 검사를 한 흔적이 없어요. 건물 1층에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의 금이 길게 나 있습니다. 이 계단 아래에는 금의 틈새가 더 크게 나 있는데요. 이 펜을 대보면요. 이 위쪽은 튀어나와 있고 아래쪽은 들어가 있어서 건물이 뒤틀려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금은 사방에 있는데요. 금뿐만 아니라 이 문틀도 지진 때문에 뒤틀려서 문을 아무리 열려도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현관 4곳이 모두 비슷한 모양으로 손상을 입었습니다. 건물벽과 땅 사이는 갈라졌고 건물 중간이 갈라져 튀어나온 곳도 있습니다. 건물 아래 드러난 기둥에 큰 금이가 있는 곳도 발견됩니다. 기둥 검사를 할 때까지만이라도 대피소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10일 날 날짜를 정해서 들어가라고 하니까 우리가 반감이 쌓이게 되는 거고. 다른 아파트도 금간 내력벽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바닥을 비롯해 집 내부에도 금이 간 곳이 많습니다. 소파니까 누가 이제 들어가라. 아니 어떻게 들어와요 여기. 이뿐 아니라 현재 대피소에 있는 171세대 중 12세대는 지진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집으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민 대피소만 계시는 분들만 피해를 입으신 건 아니에요. 형평성의 문제가 사실은이고 이주 대상자 이주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저는 다시 이재민 대피소로 돌아왔습니다. 이틀 뒤 이곳이 폐쇄되면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자, 뭐해 집에서? 심심한데 영화 하나 보자. 그거 이름 뭐더라? 로마 시대 액션 영화 UHD로 다시 나왔던데. 아리야, 2000년대 미국 액션 영화 중에 UHD 영화 찾아줘. 최신 순으로 정렬. 저. 세 번째 거 틀어줘. 원하는 건 뭐든지 말하고 보자. 인공지능 TV 생활. BTV 누구? BTV.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002년 가을 부산 해운대의 분위기는 뭐랄까 좀 들떠 있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해 열렸던 부산 아시안게임에는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의 응원단이 남북한 팀을 응원하기 위해 내려와서 해운대 한 호텔에 잠시 머물렀죠. 그들의 외모부터 말품새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고 언론도 이들에 대한 뉴스를 가득 담아냈습니다.
저는 제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을 위해서 현지로 내려갔고 개인적으로는 무척 오랜만에 가본 해운대의 달라진 모습에 감탄했지만 사실 그에 비할 수 없이 달라진 것은 바로 북한의 응원단으로 인해서 바뀐 아시안게임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미 그때도 이것은 북한의 선전전이다. 미모의 응원단을 앞세워서 북한의 어두운 이미지를 세탁하려 한다. 등등의 경계의 목소리가 오갔지만 설사 그것이 선전전이었다 해도 그런 정도의 선전전에 현혹될 만한 사람이 있기나 했을까? 그저 우리는 그보다 2해 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이후 실로 오랜만에 서로 간의 긴장을 덜 느끼게 된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었던 것이겠죠. 어제 북한의 응원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런 뭐랄까 들뜬 분위기가 다시 재현되리라고 믿기에는 세상사가 그리 단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16년 동안의 변화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북은 정권이 세습되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 주장하고 있고 남은 진영 간 갈등이 더 깊어져서 예술단이 내려와 정박한 항구에는 환영하는 사람들 대신 인공기를 불태우는 사람들이 마중 아닌 마중을 나갔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부통령이 나서서 북을 압박하게 놀아고 왔으니 어찌 보면 동계올림픽은 말만 스포츠일 뿐 현실적으로는 온통 정치적 계산이 꿈틀거리는 판이 돼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것은 히틀러가 베를린 올림픽을 정치로 물들인 이후부터 거의 모든 올림픽이 고민하고 겪어내야 했던 올림픽의 어두운 역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며칠 전 저희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세라 머리 감독의 인터뷰를 소개해드렸는데 그는 이 혼돈의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자신의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We don't have a lot of days leading up to the Olympics. Why waste energy feeling angry or feeling sad about what's going on or mad at the government? We don't have enough time to feel this way. 라커룸에서는 정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는 단일팀을 둘러싼 논란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기류도 말 그대로 올림픽 정신 하나로 돌파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쯤은 힘을 모으고 있을 남북의 선수들 역시 감독을 닮아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02년 해운대에 뭐랄까 들떠있던 분위기만큼은 아니어도 그저 오랜만에 함께하게 된 남과 북을 긴장을 좀 풀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사치일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1부에서 잠깐 연결을 해드렸었는데요. 지금쯤이면 북한 예술단 공연이 아마도 종반을 향해서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 기자를 좀 연결해보고 바로 저희들이 입수한, 그러니까 9시부터 이 공연 장면이 언론에 이렇게 좀 릴리즈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좀 편집을 좀 급하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 장면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효정 기자 현장으로 잠깐 연결하죠. 혹시 더 취재된 게 있습니까? 진행 상황이? 네, 지금은 공연 종료까지는 20분 정도를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공연단의 선곡이 조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한국 가요와 북한 노래 그리고 뮤지컬 주제가 등을 섞어 불렀습니다. 한국 가요로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사랑의 미로, 그리고 당신은 모르실 거야, 홀로 아리랑 이런 노래들을 불렀고요. 북한곡은 반갑습니다를 불렀습니다. 또 오페라의 유령 같은 외국 곡들을 조금 섞어서 이렇게 메들리 형식으로 부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아는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부르기도 하고 노래가 끝나면 환호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대는 예상보다 화려했습니다. 조명과 레이저 시설이 남한 공연 못지 않았고요. 또 연주 실력도 수준급이었습니다. 예, 지금 공연 장면을 잠깐 보고 계신데 이 내용은 서효정 기자 연결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연이 끝나면 예술단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공연은 오늘 9시 반 정도에 끝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앵콜 요청 같은 게 있다면 조금 한 곡 정도를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밤 늦게쯤이나 오늘 밤이 늦어서야 만경동호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될 것인데요. 예술단은 이번 주말에 서울 국립극장에서의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만경동호로 다시 돌아가서 하룻밤 잔 뒤에 다시 서울로 언제 이동을 할지는 아직 날짜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연 현장 앞에서 서효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릉아트센터에서 벌어진 북한 예술단의 공연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일부를 출입하고 있는 안의근 기자가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공연 장면을 8시 50분경에 저희가 화면을 받았다면서요? 네네. 지금 뭐 한 20분 정도 흐른 상황에서 그 사이에 좀 급하게 편집을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우리가 볼 첫 번째 장면이 어떤 겁니까? 그 반갑습니다라는 노래로 시작을 했는데 예. 반갑습니다라는 노래는 북한 노래이긴 하지만 휘파람과 함께 우리 남측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노래입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는 뭐 굉장히 많이 예. 알려졌었죠. 그래서 우리 예. 국민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인데 예. 지금 준비가 돼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른바 이게 오프닝 곡이었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조금 줄여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무대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까 서효정 기자 얘기처럼. 네, 이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여기 와서 이제 좀 답사를 좀 하고 갔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젠가요? 그 현장을 좀 점검하고 준비를 쭉 했고. 네. 그리고 공연에 바로 들어간 건데 굉장히 익숙한 그런 무대인 것처럼 잘들 하네요, 보니까. 이틀 전에 그 IOC 행사가 이루어졌던 곳인데 예. 그것을 이제 밤샘 작업을 하면서 북한의 그 무대에 준비하는 작업을 했었던 거고 예, 어제 이제 그러니까 리허설을 거쳐서 오늘 했는데 짧은 시간에 준비한 것 치고는 무대도 굉장히 화려하게 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삼지연 악단이 이번 공연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 조직된 그 악단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삼지연 관현악단이라고 하는 악단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악단인데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새롭게 구성한 그 연합악단으로 보이는데요. 그 청봉악단, 뭐 만수대 예술단, 모란봉악단, 삼지연악단 등을 연합해서 만든 악단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 팀치고는 굉장히 좀 뭐랄까 서로 잘 연습이 많이 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다음 곡을 한번 볼까요?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는지. 네. 제2얘기군요. 제2얘기인데. 우리 국민들도 다 아는 명곡이죠. 좀 들어보죠. 이중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원곡을 부른 그 이선 씨가 들으면 어떤 소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조금 여러분께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겠는데 중간에 이렇게 좀 편집이 튀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가 편집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급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보내준 영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다시 재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조금 저렇게 좀 거칠게 좀 편집이 된 상황입니다. 감각이 없다고 너무 야단치지 마십시오. 원래 이렇게 들어온 거니까. 이선희 씨의 이 제2에게는 2002년에 평양 공연 때도 이선희 씨가 불렀고 그래서
그때 북한 주민들에게도 좀 신선한 반응을 받았던 그렇군요. 그런 곡입니다. 예. 당시에 그 제2의 개와 아름다운 강산, 이선희 씨의 명곡들이죠. 다. 그때 그런 노래들을 불러서 뜨거운 반응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예. 혹시 또 준비되어 있는 그 장면이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예, 보죠. 자, 이 곡은 연주곡인데 흰 누나 내려라라는 곡이라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한 노래이고요. 예. 이번에 흰 누나 내려라와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내 나라 제일로와 같은 북한 노래가 연주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에 시작은 반갑습니다로 해서 나만의 곡으로 이제 가다가 또 이제 북한 곡을 또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라는 곡입니다. 안희근 기자는 이 곡의 어떤 의미나 내용 같은 건 잘 알 수는 없죠. 네, 제가 뭐 음악을 전공한 기자는 알겠습니다. 아니어가지고요. 아무튼 북한 노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예, 끝났습니다. 혹시 또 있습니까? 준비된 게? 더는 안 들어왔다고 안에서 얘기가 오네요. 이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다 받은 내용.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배포가 되는 그런 화면이죠. 그렇습니다. 각 언론사에 똑같이 동일한 시간에 이렇게 배포를 하는 노래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정치적인 노래로 북한 노래 중에서도 고르고 그리고 그 나만의 명곡도 이렇게 섞어서 같이 이렇게 구성을 한 것으로 남자는 배, 보입니다. 여자는 항구, 심수봉 씨 노래도 했다고 하고요. 네네. 심수봉 노래는 북한 내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도 심수봉 씨의 대표적인 노래인데 이 노래는 북한의 민족과 운명이라고 하는 영화에 또 삽입이 됐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예. 그 밖에도 뭐 패티김의 이별 뭐 등등의 이제 노래가 연주가 됐고 그 서구의 오페라의 노래들도 됐다고 하는데 오페라의 유령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넘버들도 여기서 아마 연주가 된 모양입니다. 오늘. 근데 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뭐랄까요 남측의 노래를 좀 많이 부른 것 같은데 이제 뭐 처음부터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남측 노래들을 많이 선곡을 한 모양이죠. 과거에는 보면은 이렇게 뭐 남측 노래 반, 북측 노래 반 이렇게 섞어서 많이 부르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에 보면은 유독 남측 노래를 많이 이렇게 포함을 시킨 건데 요즘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북한과 미국의 대립이 극심했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극적으로 공연이 막판에 성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어떤 남북 간의 동질성, 공감대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선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보면 요즘 우리 20, 30대가 좋아할 만한 노래들은 별로 또 안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1년에 가수 김연자 씨가 평양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주 명곡이다. 이런 곡을 왜 금지곡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남한 노래들이 꽤 그때는 보급이 됐었는데 최근에 어떤 K-팝은 또 어떤 날라리풍의 풍을 조장을 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또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K-팝이라든지 20, 30대 젊은 층이 선호하는 노래는 이번에는 좀 선곡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9시 반에 끝날 예정인데 아직 한 10여 분 정도 공연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공연 초반에 들어왔던 화면을 중심으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 공연 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다 끝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안의근 기자가 도와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평창 올림픽을 하루 앞두고 외신에서 개고기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에도
개고기를 문제 삼는 외신 보도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식당에 요청을 해서 판매를 중단시켰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외국 관광객 눈치를 많이 본다 이런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인지 그리고 정부가 식당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외신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미국의 USA Today가 7일자로 보도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림픽 기간 동안 식당이 개고기 판매를 중단하면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고기 판매를 감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를 여러 한국 언론에서도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최근 AP통신을 비롯한 다른 외신들은 한국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창에서 개고기 판매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네, 그럼 바로 결론부터 좀 들어볼게요. 한국 정부가 정말로 돈을 줘가면서까지 요청을 한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관계부처와 평창 조직위를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네.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회장 주변 식당의 위생이나 시설 관리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식당들에게 개고기 판매를 중단하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는 맞는 건가요?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난해 관련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와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원도와 평창군은 대회장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고기를 파는 식당이 메뉴를 바꾸면 2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평창에서 한 곳만 지원을 받았는데 지난해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평창군은 간판에 적힌 개고기, 보신탕을 영양탕 같은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식당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개고기 판매를 금지한 건 아니었습니다. 12개 식당이 참여했습니다. 올림픽 기간에 개고기 판매를 못하게 하는 정책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평창군 안에서도 꽤 많이 퍼져 있다면서요? 네, 저희 팀이 오늘 평창군에 있는 관련 식당을 폭넓게 취재를 했는데 네. 정부가 못 팔게 했다, 안 팔면 돈을 준다더라 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식당들이 이를 군청에 문의하는 일도 잦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국제대회를 여러 번 치르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네. 어땠습니까? 1986년에 아시안게임 그리고 1988년에 서울올림픽 때는 정부가 판매를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네. 법을 만들어서 혐오식품으로 정했는데 당시에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식당들이 보신탕이 적힌 간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기사입니다. 이때부터 영양탕, 사철탕, 보양탕 같은 새로운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법은 폐지가 됐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는 피파가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못 먹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을 앞두고는 미국 사이트에 46만 명이 청원했습니다. 평창 보이콧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여러 지적들이 많았고 사실 이거는 그동안 찬반 논쟁이 오랜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개고기를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법에 식용이 가능한 가축으로 돼 있습니다. 축산법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위생관리법에는 빠져 있습니다. 도축 과정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용을 위해서 저 위생법을 강화하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예 식용을 못하도록 이 법을 다 바꾸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되게 뉴스룸 시간이 좀 늦어지면 오대영 기자와 박성태 기자가 본의 아니게 좀 경쟁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늘 오대영 기자가 양보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박성태 기자가 양보를 해서 오늘은 비하인드 뉴스가 없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팬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하루는 좀 양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늘보다 더 포근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이 열리는 저녁에는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예. 끝나자마자 소셜 라이브가 진행이 되는데 평창에 가 있는 기자들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오늘 소셜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와 안나경 앵커는 다음 주 휴가 갔다가 설 연휴죠. 설 연휴 끝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연휴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라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환히 비치나 눈부신 선조의 얼 속에 고요히 기다려온 우리 민족 앞에